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불거진 김웅 의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검찰 쿠데타로,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공수처가 밝혀야 할 실체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천의 의료기관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대면 면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 중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최대 500mm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1조 원가량을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했느냐는 문제에 이어서 제보자의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을 2차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의원들의 저지로 철수한 뒤 사흘 만에 영장 재집행인데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공수처의 2차 압수수색은 오후 2시쯤 시작해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10일 김웅 의원이 없는 상황에 보좌진 PC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국민의힘의 반발에 의해 철수한 지 사흘 만입니다. 수사관들은 김 의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USB에 저장돼 있는 파일의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보좌진의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만 확인했고 김 의원의 PC에서도 1차 압수수색 당시 논란이 됐던 오수나 미해 등의 키워드 검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 불법이라고 반발했던 지도부는 적법한 수사엔 협조하겠다고 했고 입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좀 진지하게 접근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조성은 씨가 제보 직후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거와 똑같은 그 정도의 정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압수수색 증거물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후보 부부와 김웅 의원,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드러난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화면을 사진 찍어 보관해 두었는데 그 시기를 두고도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조 씨는 언론 제보를 위한 대화방 캡처 이외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날 날 전후로 여러 장을 또 캡처했는데 왜 그랬는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의혹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본질과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만약 언론 제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면 이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을 제공받은 방송사가 파일을 분석했더니 7월 21일에 17장, 8월 10일과 12일에 나머지 11장이 캡처됐습니다. 조 씨가 박지원 원장과의 호텔 오찬장 사진을 올린 11일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이 캡처 사진이 박지원 원장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 측이 고발장을 달라며 압박을 가해 캡처를 추가로 더해 놓은 것이라며 박 원장과 만난 날짜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올해 2월 박 원장과 국정원장 공관에서 만난 직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논란입니다. 조 씨는 설이라 뵙고 5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공개가 되면 피를 보는 쪽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혼할 사람들 많을 것이라며 박 원장이 했던 걸로 보이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과거 수집한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혼할 사람 많다는 표현은 당시 비공개 정보위에서 박 원장이 언급했지만 수위가 높아 발표하지 않았던 표현이라며 국정원 사찰 관련 내용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고발 사건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과정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보도 시점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국정원장과 보도 시점을 협의했다는 뜻인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 씨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단순 말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방송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 최초 보도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본 방송엔 보도되지 않았던 해당 발언이 유튜브에 공개된 전체 녹화본을 통해 드러나자 야당은 사실상 국정원장 공모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상식을 뛰어넘는 특수관계가 확실해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제보자가 사실과 거짓을 섞어 혼란을 가중한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박 원장과 제보를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작이란 것은 비밀이 생명인데 공범과 만났다고 SNS에 광고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는 박 원장과 제보자 조 씨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오찬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동석자가 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다 나온다고 주장했고 조 씨는 동석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여야의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쿠데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주장 모두 아직은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쿠데타, 건풍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실이라면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발 총선 개입 건풍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가 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이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겠죠. 손 검사의 PC 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손 검사가 유임된 건 윤석열 후보 측 요청이라는 여당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야당은 근거도 없이 윤석열 후보를 이번 의혹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여론 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부른다면 총리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또 반증이 워낙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못 하시잖아요. 네. 또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박지원 게이트라며 조성은 씨와의 오찬에 국정원 특활비를 썼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러한 그 공금 유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정원장. 예,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다. 국정원장 게이트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한창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단순한 사건 같습니다만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어느 한쪽도 쉽사리 물러서기는 어렵겠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쟁점은 또 뭔지 자세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훈 기자가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다 아니면 국정원 게이트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는 모두 의혹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우선 고발 사주 의혹을 살펴보면 이 문건 작성자 혹은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의혹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문건 전달자로 알려진 김웅 의원은 현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드러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완전히 또 좀 바뀌는 이런 상황 같은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관을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이 지난 6월 제보자가 인터넷 언론에 고발장 사주 의혹을 제보한 후 8월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사실도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공교롭게도 또 박 전 원장을 만난 직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캡처한 사실도 드러났죠. 이 야당은 박 원장이 제보자로부터 고발장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한 게 아니냐, 국정원장이 사건의 갈래를 탄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는 것도 그렇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어쨌든 의혹 수준이지 뭐 결정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건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까지는 고발장이라는 문건의 사진과 일부 전달 경로만 밝혀졌습니다. 예.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사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보냈고 김 의원이 제보자 조 씨에게 이 고발장 파일을 다시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 검사는 자신이 고발장을 전달하지도 만들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처음과 끝인데 이건 지금 아직은 의혹 수준이고 이 중간에 경로만 일부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처음과 끝을 밝혀내는 건 결국 공수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공수처는 현재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 전달 목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방금 전 공수처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완료했습니다. 김용 의원과 손중성 검사의 핸드폰 그리고 사용했던 PC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요. 손 검사의 핸드폰이 잠금이 설정된 아이폰이라는 점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은 했지만
아이폰 비밀번호를 푸는데 실패할 경우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점을,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싶겠지만 이게 입증이 만만치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정치 공방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군요.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태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분당의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특정 민간업체가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에 불과한 소형 업체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해서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갔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원희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2만 제곱미터에 5,9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성남 대장지구입니다. 판교 신도시와 가까워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알짜 지역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만든 성남의 뜰이란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란 업체는 컨소시엄에 5천만 원을 출자하고 3년 동안 배당금으로만 577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는 개발 이익금을 민간 기업이 가져가게 하는 건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리스크가 있냐? 전혀 없죠. 외관은 공익, 실질은 사익을 만들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화천대유는 부동산 관련 경력이 없는 언론사 기자 출신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16명 신생업체로 A씨는 사업 참여 7달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적으로는 물고 공적으로는 아는 사이. 내지도 무슨 경영인은 따로 있으니까. 특정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낙연 후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대형 금융사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위탁업체로 참여한 것뿐이라며 배당액도 업계에선 큰 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 측도 공공과 민간의 수익 구조를 적절히 배분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뒤져 4위로 내려앉은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을지가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퇴서 제출 19일 만에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23명이 표결에 참여해 188명이 찬성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말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권익위에 적발된 여야의 다른 24명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도 당에서 제명됐지만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지켰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사직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경선에서 4위로 내려앉은 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호남 경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선 예비 후보 11명을 8명으로 줄이는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핵심 당원들이 많은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후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 봤습니다. 1차 예비 경선 여론조사 첫날, 윤석열 후보는 경북 안동의 SK바이오 생산 공장을 찾아 바이오 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억지를 다 쓰고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홍준표 후보는 지역구가 있는 대구를 찾아 신공항 등 TK 지역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고, TK 신공항을 우선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서문시장 등 대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제가 곧 따라잡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곧 꺼질 겁니다. 부산으로 향한 최재형 후보는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지지를 호소했고, 원희룡 후보는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1차 컷오프는 일반 국민 80%, 당원 20% 여론조사로 모레 결과가 나옵니다.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되면 오는 16일 TV조선이 중계하는 첫 TV토론에서 맞붙게 됩니다.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 결과는 다음 달 8일 발표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형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K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그 대상입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K큐브홀딩스,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은 김 의장 가족이며 두 자녀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K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사로 여겨지는 회사의 자료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K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로 카카오 지배구조의 최상단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K큐브홀딩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데다 김 의장에 대한 공정위 조사까지 알려지자 카카오 계열사 주가는 급락해 오늘만 시총 4조 7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근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골목 상권 침해 등에 대해 범그룹 차원에서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로 가장 많고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누락된 계열사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내에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관련 뉴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은 카카오 앱이 사실상 독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택시는 호출이 잘 안 되고 추가 비용을 내는 택시만 잘 보내준다고 이용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빈 택시가 줄줄이 있는 곳에서도 호출해도 카카오는 멀리 있는 택시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앱 카카오티로 택시를 부릅니다. 출발지 광화문, 목적지 서초역을 입력하자 여러 선택 메뉴가 보입니다. 일반 호출부터 스마트 호출, 블랙, 블루 등 서비스별로 다양한데 가장 저렴한 건 무료로 주변 택시를 불러준다는 일반 호출. 피크타임 호출 성공률이 높다는 스마트 호출은 1,000원, 프리미엄 블랙은 35,700원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급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반 호출은 잘 안 돼 불만이라는데 차가 없을 게 아닐 텐데 왜 안 되지? 출근 시간 카카오티로 일반 호출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배차 가능한 택시 범위와 시간이 점점 늘더니 곧이어 추가 비용을 내면 블루 차량 즉시 배차가 가능하단 알림이 뜹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 일반 호출을 불러보겠습니다. 일반 호출은 감감무소식이고 3,000원을 더 내면 블루는 바로 온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또 돈 내라고? 이번엔 카카오티 가입 택시가 줄지어 선 곳에서 일반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너 카카오 택시 콜 사용하세요? 네.
그런데도 호출된 건 눈앞의 택시가 아니라 한참 돌아오는 6분 거리 택시. 카카오 측은 택시 배차가 단순 직선 거리가 아니라 기사의 배차 수락률과 운행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때그때 또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안 잡히는 건지 바빠서 안 잡히는 건지 알 수는 없고 신뢰를 아직은 못하겠어요. 결국 일반 호출을 기다리기 힘들면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가 렌터카 호출 타다와 차량 공유 우버 등 대안수단까지 불어해 선택마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럼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독점 기업의 횡포일 수도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 동안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는데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소식도 전해져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83살 이시호 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의 손발을 주무릅니다. 그립던 남편의 손을 오랜만에 잡은 감격에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적입니다. 이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오늘부터 2주간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환자와 보호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인천 길병원 암센터 병동에선 그제 입원 환자가 확진된 뒤 같은 층 1,30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2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표 환자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기 위해서 검사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고 그래서 이 환자하고 접촉력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했었을 때에 확진자들이 많이 확인돼서 인천 계양구 병원과 서울 종로의 대학병원 그리고 대전 동구의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요양시설엔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명절을 목전에 두고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진자가 1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님으로 긴 줄이 늘어서야 할 시장인데 임시로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 줄이 이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과일가게 앞에 접근 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가동은 시설 폐쇄 명령으로 적막감이 감돕니다. 강제 휴업을 면한 다른 상가동 점포 역시 추석 대목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맘때 되면 이 통로가 소비자가 꽉 차갖고 사실 북적북적 됐는데 지금은 거의 소비자는 없고 상인들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2일 첫 확진 판정 이후 가락시장발 확진자 수가 123명으로 늘면서 제수용품을 사려는 소비자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서서 다이로 다녀요. 속으로는 안 들어가고 길거리 파는 사람 거기서 사잖아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터진 악재에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작년 추석이 때 빼면 반대한데. 아예 사람 안 나오다시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장사도 안 되고 많이 절었죠.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락시장을 드나드는 유통업계 관계자들까지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보셨듯 자영업자에게는 살얼음판 같은 생활이 벌써 1년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영업 제한은 생활고로 이어졌고 일부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3년 동안 맥주집을 하던 자영업자는 직원 월급을 챙겨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포커스는 자영업자의 비극에 맞췄습니다.
영정사진 속 앞치마를 입은 사람. 서울 마포구에서 20년 넘게 맥주집을 운영해온 사장 A씨입니다. 친구 결혼식에도 앞치마를 입고 갈 정도로 가게와 일밖에 몰랐던 그는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았죠. 방송에 소개되며 한때 4곳까지 늘렸던 식당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며 월세도 감당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 잘 되다가요. 그냥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한 없습니다. 코로나 가정도 없고 이웃을 위해 팔고 남은 음식을 싸주고 연차 제도를 만들며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던 그를 동료들은 정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에는 힘들 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드린 게 없어 죄송하다는 직원들의 추모글이 올라왔죠. 직원들이랑 친하게 박수 먹고 손잡고 마셨어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살던 원룸까지 빼 직원들 월급을 챙겨줬지만 그의 휴대폰 속 마지막 문자 메시지엔 빚독촉만이 남았죠. 비극은 전남 여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짧은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는데 역시 생활고가 문제였죠. 유서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지에다가 암시 메모가 나왔습니다. 두 점주의 사연에 자영업자들은 눈물이 흐른다, 얼마나 죽어야 알아줄 거냐며 울분을 터뜨렸죠. 그간 자영업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온라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심야 차량 시위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건 투쟁에도 장기적 보상 체계가 마련되긴커녕 불법 시위자로 규정돼 갈수록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죠. 코로나 영업 제한 이후 전국에서 폐업한 매장만 모두 45만 3천 곳. 언제까지 이들의 희생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차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녹색등이 켜진 교차로에 들어선 차량들 앞으로 흰색 벤츠 승용차가 돌진하더니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건데 비상등을 켠 택시를 뒤로하고 그대로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가 추격에 나섭니다. 차량 번호 정차하세요.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 가드레일과 부딪힐 뻔하더니 또 다른 차량과 충돌 직전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음주임을 직감을 했고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검거해야 한다. 운전자는 4km를 내달리다 결국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는 20대 여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마약 거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과 구매자의 실질적 만남은 없습니다. SNS에서 만나서 가상화폐로 대금을 치르는데 물건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나 담벼락 틈새에 놓고 사라집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담벼락 틈새에 마약을 숨깁니다.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온 여성이 담벼락에서 마약을 꺼내 자취를 감춥니다. 상가 건물 뒤쪽 에어컨 실외기도 이 같은 마약 던지기 수법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아니 에어컨 실외기 뒤에다 놓고 그거를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황당한 일이네요. 마약 판매책 30대 A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SNS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했습니다. 구매자와 가상화폐로만 거래한 뒤 이 같은 던지기 수법이나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시가 5억 원어치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상대마나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 구매자 50명도 붙잡혔는데 대부분이 인터넷과 가상화폐에 익숙한 20, 30대 대학생과 직장인이었습니다. 가상자산과 소셜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대에서 30대들이 대부분이며 은밀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부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인 찬투가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쯤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에는 벌써부터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다면 이 찬투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실까요? 정은혜 기자가 자세한 태풍 소식 전하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칩니다. 구조대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근접한 중국 저장성의 모습입니다. 초속 39m의 강한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앞바다를 향해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연안의 모레까지 머물다 이후 기압골의 영향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오는 17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투에서 폭우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제주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먼 바다엔 태풍 경보까지 내려졌고 항공편과 여객선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남해안을 지날 때 최대 중심 풍속은 초당 27m 안팎으로 강도가 약해지지만 지붕과 간판이 날아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드는 제주도에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16일 정도까지는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16일부터 17일, 18일 전반 정도까지는 비 플러스 바람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기상청은 제주의 모레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태풍이 남해안에 다가서는 목요일과 금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아파트는 주로 단지를 형성하기 마련이어서 한 채만 덩그러니 놓이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는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죠.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비가 높기 때문일 텐데요. 서울에서 70가구 미만 아파트 청약이 마감됐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경쟁률이 집계됐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동에 70가구가 채 안 돼 예전엔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 37가구 모집에 2,288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61대 1, 최고 경쟁률은 459대 1에 달합니다. 강북에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없어요. 사람들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분양해도 다 되질 않다 보니까 희망 부분에서 좀 지치다 보니까 지난 7월 분양한 관악구의 한 동짜리 아파트도 경쟁률 23대 1을, 동대문구 나홀로 아파트는 35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공급 가뭄은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무주택자의 패닉바잉 물결이 나홀로 아파트에도 몰려드는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역대 최저 수준. 서울은 59채가 전부여서 사실상 씨가 말랐습니다. 그나마도 외곽이거나 초소형 주택뿐입니다. 주거 편리성이나 선호도, 커뮤니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매수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미분양이나 나홀로 아파트의 입지와 향후 전망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1,500km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중요한 전략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도 탐지가 어려운데 실제로 한미 당국은 북한이 발사를 발표할 때까지 이틀 동안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군원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시험 발사에 성공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전략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타원 및 발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북한 영공 내에서 2시간 정도 비행한 뒤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겁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데다 저고도 비행을 하는 순항 미사일의 특성 때문에 한미 당국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실시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거리 1,500km면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인데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일본 정부도 즉각 비판했습니다. 日本を取り巻く地域の平和と安全、これを脅かすものであり 다만 순항 미사일 자체는 파괴력이 떨어져 UN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제재는 회피하되 위협이 되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 등이 개입된 민간 사업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다며 지원 방식을 손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시민단체 등의 일부 무분별하게 지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마을 공동체 사업과 사회주택 사업 등의 중복 지원과 미흡한 성과 평가도 거론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지만 사업의 취지는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생겨났고 또 기존의 수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 최소화해야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회주택협회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채 가짜뉴스를 또다시 유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공주택의 한계를 보완해서 계속 정책이 확장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거를 다시 좀 과거로 돌리는 좀 이야기를 한 것은 아쉽긴 하죠. 서울시는 사회주택과 태양광 보급사업 등 시민단체 등이 개입한 민간 보조나 위탁사업 27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노엘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1인자격인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있어서 이번 발언에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논란이 일자 노엘 씨는 해당 글을 내렸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지난 10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선 센 척한다는 내용을 욕설을 섞어서 올렸습니다. 본인 신곡을 비판한 글에 반박하며 쓴 글인데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국민 88%를 비하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등의 댓글이 붙었고 논란이 커지자 장 씨는 자신의 SNS 글을 모두 내렸습니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엔 길거리 폭행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올 4월엔 강성 친문을 비하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거의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이기 때문에 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발언에 장제원 의원 측은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왜 아버지가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내일 새벽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배상윤 기자,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지하철 노사 양측은 오늘 낮 3시부터 최종 교섭을 시작해 6시간이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앞서 지난 4월부터 구조 조정을 놓고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 측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전체 인력의 10%인 1,500여 명의 감축과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노약자 무임승차 비용 등 손실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5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파업 대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평소의 70% 수준으로 운행률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총파업이 길어져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온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대공황이 닥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한 뒤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물려주려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시대를 초월해 소시민의 좌절을 파고든 걸작이죠.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 빠져 40년 가까이 윌리 로먼을 연기한 배우가 전무송 씨입니다. 그는 연극 학도 시절 이 작품을 보러 갔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옆자리의 중년 신사가 손수건을 꺼내 자꾸만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자비한 시대에도 우리는 도처에서 윌리 로먼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고 때론 누군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이름난 맥주집을 꾸려온 50대 주인이 코로나의 폭풍우에 떠밀려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마지막 안식처였던 원룸을 빼 가게 월세와 직원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에는 그의 성실함과 인간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륙한 뒤 지난 6월까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 점포 45만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0개 꼴이죠.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았겠습니까? 지금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리자 지급 기준을 골품제에 빗댄 계급표가 나돌고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드는 추가 비용은 3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민원이 가라앉지 않으면 또 2%씩 늘릴 건죠. 국정이 무슨 장난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은 까다로운 지원 기준을 못 맞춰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많은 경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돈이어서 주는 명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이 살아보려고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알기나 하는 것이냐고. 그것조차도 혹시 표로 환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그 아픔이 오죽했으면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이름이 이렇겠습니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9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어느 자영업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6일부터는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후 17일에는 남해안을 스치듯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해상과 서해상으로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많게는 500mm 이상, 남해안에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며칠간은 잠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